본인 나이가 지금 대략 40만 넘은 분들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주말 같은 때에는 그냥 집에라도 있으려고 해도 제발 집에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놀라며 그렇게 마치 쫓겨나듯 집에서 나가 밖에서 한참 놀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고 그저 그렇게 항상 친구들과 또는 자연과 어울리며 신나게 노는 것이 일상이고 삶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년 시절에는 뭔가 따뜻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요즘 아이들의 세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세월도 많이 흘러 이제는 시대가 아예 다르고 기술 덕분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세상이 더 발전했으니까 요즘 아이들도 더 행복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그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는 먹는 것이 워낙 좋아 키도 훨씬 크고 또 더 잘생겼으며 발육이 좋은 것은 맞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신체적 성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아이들의 정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매일 소리 없는 고통 속에 질식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유년기라는 인간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캐캐묵은 공부 스트레스와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거대한 문제라 현재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거나 잠을 잘 때를 빼고는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모두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7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그 7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남자아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게임을 하고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고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그 화면 속 7시간이 그 아이들이 세상과 직접 접하며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표현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전 세계의 사회 그리고 거의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지구적인 일종의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은 조너선 하이트인데 심리학자이면서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명한 교수이자 미국에서 지난 3월 출간한 후 현재까지 해당 카테고리 1위를 지키고 있는 초베스트셀러 한국판 버전 불안세대의 저자입니다. 현재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책으로 자신이 아이를 둔 학부모님인 경우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는 책에서 앞서 본 그 모든 재난의 시작은 바로 2010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미국 아이들의 우울증 증가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계인데 일단 여자 아이들의 우울증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더해 딱 2010년을 기점으로 그게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까지의 조사일 뿐이어서 전체 여자 아이들 가운데 약 30%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2024년인 현재에는 그 수치가 50%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같은 기간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방문한 여자 아이들의 수 역시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도 그 마의 2010년을 기점으로 그 피해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럼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2010년 애플은 최초로 전면 카메라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즉 이제는 스스로 자기 사진을 찍는 셀피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셀피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쓰던 카메라들은 누가 찍어주지 않는 이상 이 셀피라는 걸 찍는 게 불가능했고 물론 그 이후에 나온 초기 핸드폰들에도 기능은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반면 강력한 스마트폰에 이 셀피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그 셀피 문화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이 셀피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0년 겨울 그런 셀피를 올리고 서로 평가하는 최대 SNS 스마트폰 앱인 인스타그램이 출시되었습니다.
즉 2010년부터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걸 아주 쉽게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은 물론 전 세계인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려져 엄청난 다수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마치 스타가 된 듯 행복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 그건 그 수많은 악평들을 보게 되며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마음에 입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여자아이들이 올린 사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가 되고,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는 강력한 질투와 자괴감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자아이들은 인스타그램에 매일 자기 셀피를 올리면서 제발 사람들이 그 사진 속 자신을 마음에 들어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를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셀피를 찍고 신중하게 고르며, 또 그 사진을 각종 필터로 더 예쁘게 만들어 올리는 것에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의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럼에도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도 자신의 딸 에밀리가 인스타그램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딸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딸을 무인도로 보내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에 대한 교육열과 관심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우리나라 부모님들 또한 최근 들어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공감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 특히 남들의 평가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어쩌면 더 심하면 심하겠지만, 그 증상이 평소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부모님이나 학교, 즉 주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 가장 커다란 행복 도둑은 바로 비교입니다. 그 비교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을 유발하며 남들보다 더 부족하고 못난 나를 발견하거나 평가를 받을 때에도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비해 잘났다는 우월감 또한 마치 독이 든 축배처럼 우리에게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남자 아이들의 경우 그런 주변의 평가에 조금 덜 민감할 뿐이지 분명 그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의 경우 이런 비교를 통한 상처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싸우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대신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세상을 배우게 되면서 결국 그 아이들은 이륙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륙 실패, 즉 어른이 되는데 실패하여 학교를 졸업하고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일명 니트족이나 캥거루족, 또는 영 어덜트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며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아직 나약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다며 책은 경고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며 그렇게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을 두고 보통은 어른의 기준으로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아주 어려운 시험 같아서, 또 고비고비마다 장애물에 막히며 좌절하고 실패하거나, 또는 입시 실패나 사업 실패, 아니면 실연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앞날이 막막해질 정도로 끔찍한 상황과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단지 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은 모두 혼자입니다.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독려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함께 으쌰으쌰를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만 홀로 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끝으로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포유류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한없이 놀고 싶어하고 또 반드시 놀아야 하며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자연으로 뛰어들어 함께 뒹굴며 노는 것을 통해 필요한 사회성을 기르며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요즘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오직 화면으로 모든 걸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실제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문제들을 현실에서는 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진짜 인간과의 교류가 아닌 그 화면 속 가상의 현실 속 커뮤니티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한없이 가벼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또한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걱정합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신의 형상을 한 어떤 커다란 구멍이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 내면에 이름 없는 깊고 거대한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데, 즉 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미칠 듯한 궁금증,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또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째서 당신은 포기하고 자살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며 그것에 대해 답하는 것만이 바로 철학의 유일한 화두라고 말했던 까뮈의 날카로운 질문처럼,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 내면의 그 거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에 집중하고, 또는 교회와 절에서 그 답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술과 유흥에 기대어 차라리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거대한 또는 소중한 내면의 구멍을 온갖 쓰레기를 펌프질하며 채워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책은 설명하며, 이제는 그 피해가 이미 너무도 심각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테크 회사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 무엇보다 각각의 가정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당장이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활용되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에는 우리 어릴 때 느꼈던 그 꿈같은 유년의 여유와 낭만이 다시 삶으로 돌아와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